6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인데요. 오늘 지금 강의 촬영하는 이 시간이 덥습니다. 벌써 6월 이제 여름이 올해는 또 특히 더 일찍 온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뭐 장마에 뭐에 우리가 뭐 날씨에 크게 연연할 공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컨디션 조절하기는 확실히 봄보다는 좋지 않고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면서도 이게 6월 요때가 뭔가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교과 교육론 5주에 걸쳐서 일단 잡아놨는데 뭐 5주 만에 그동안에 끝난 적이 별로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알차게 좀 미리 시간을 잘 구성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늘 그렇듯이 뭐 강의를 뭐 중간에 뭐 모자르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대충 끝내는 건 없죠. 저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적으로 딱 완성이 됐을 때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5주를 뭐 맞추도록 하겠지만 시간은 뭐 5주 이상의 시간이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손해지만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6월 강의 이제 이론 완성반의 마지막 이제 달인데요. 이 시간에 22점 정도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4개 분과지만 최근의 추세는 18점, 20점, 20점, 22점. 이 정도가 평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 한 분과를 교과교육론에서 2점을 뺏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5주를 잡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역시나 양적으로 봐도 분명히 해야 될 학자들, 뭐 그 주제들, 아마 외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 교과교육론이 싫다고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3달보다는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오히려 복잡한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몇몇 학자들은 뭐 설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본다면 특징을 잡아서 그 특징이 뭔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 뭐 의의가 뭔지, 한계가 뭔지, 또 시사하는 바가 뭔지, 또 그 학자가 독특하게 주장했던 건 뭔지, 이런 것만 우리가 집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또 수월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타 전공, 우리 윤리 전공 안 하신 분들이거나 뭐 철학과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도 생각해 보면 처음 접하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철학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외우는 게 많아서 초반에 이거를 꾸역꾸역 또 우리 뇌에 저장하려고 너무 부담을 갖다 보면 정말 하기 싫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 이렇게 시험을 내나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익숙해지다 보면 그 용어 몇 가지가 익숙해지는으로 인해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확 보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에 확 활용관통하는 방식 이게 저는 우리 시험에선 중요하다. 신나게 공부가 잘 되다가 8, 9월에 힘이 빠져가지고 10월에 겨우 11월에 시험 보러 가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서서히. 어. 처음에는 너무 막 지루하고 안 풀리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하나 9월, 10월 이때 승부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마냥 요행을 바라고 뭐 9월, 10월에 가서 공부가 잘 된다니 그때 할까? 그건 아니죠. 철저하게 남들 하는 만큼 그 이상 한다는 생각으로 늘 임하시고 그 결과를 우러내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뭐 나올 것도 있죠. 6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또 뭐 매달 한 번씩 각오하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의지를 새로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육론은 크게 우리 이제 6월에 진행할 교과교육론은 어찌됐든 간에 도덕교육이죠. 도덕교육론. 교과교육론이나 도덕, 그리고 도덕심리학.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죠. 도덕 발달 심리학. 이 부분이 이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뭐겠어요? 우리 수업 모형, 교수학습 방법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뭐 8개에서 10개 정도 주로 나오는 6개가 중심이 되고, 수업 모형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과정, 우리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가 사실 뭐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교육과정이라는 거, 철저하게 우리의, 여러분들이 뭐 교사가 돼서 학교에 가서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과정에 충실하되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하고 함께 좀 더 개성 있게 만드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교육과정, 수업 모형 다 중요한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평가, 수행평가로 대표되는 평가 같은 문제들, 이런 것이 이제 각 한 문제 정도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좀 줄여보려고 여기 합쳐서 그나마도 수업 모형하고 교육과정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때도 있지만 6점 정도로 축소돼서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발달심리학과 도덕교육론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활용해서 요 문제를 낼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각 학자들 그리고 유형별로 잘 그 특징들을, 용어들을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사실 교과교육론은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요. 누군지도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아, 뭐 물어보겠구나. 뭐 아주 신인원으로 처음 물어보는 것들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암기한 게 헷갈리거나 조금 덜 외워져서 답을 못 쓰는 것이지, 정말 뭐 막막하다,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훈련만 어느 정도 되면 훨씬 좋은 분야가 이 교과교육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장에 뭐 잘 외워지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암기가 단기간에 뭐 잘 안 된다고 하시면 특징들을 잘 잡아서 정리, 아, 이거는 외워놔야 돼, 아직 못 외웠지만, 이런 정도는 분류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권태롭지 않게, 지겨워, 또 피아제, 또 콜버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볼까, 이런 순서로 한번 볼까. 강의야 뭐 제가 순서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방식 자체는 뭐 아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저하고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도 기억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좀 따져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덜 지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좀 분과에 비해서 이거는 여러 번 보면 좀 질리는 건 사실이에요.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그렇다 해도 뭐 여러 번 본다 해서 그냥 또 거저 먹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 1년치의 공부는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교육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인간의 발달 이론, 그리고 어떤 도덕성에 관한 논의들의 의미에 대해서 추세와 어떤 흐름, 중요 쟁점, 이런 것들을 한번 부각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이 이제 첫 시간, 영장으로 잡아놨는데요. 예. 먼저 발달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변화라는 느낌이죠.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그 과정을 발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달, 좋아진다라는 측면, 아동 청소년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고, 철드네, 커지네, 이제 좀 다 컸네, 이런 말 듣는 전형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부정적인 변화 또한 발달의 개념, 발달이란 말이 아주 긍정적인 개념을 의미하긴 하지만 발달 안에도 부정적인 변화도 역시 발달 안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연구 입장도 있죠. 그래서 이 발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심리학이 중심되죠. 심리학, 발달 심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발달 심리학. 거기에 철학, 인류학, 신경과학, 생물학. 초기에는 이제 철학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도덕 심리학자 중에서도 주류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자를 겸하고 있는 도덕 철학자의 성격이 강하죠. 윤리학자거나. 근데 최근에는 이 발달 연구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철학의 약점이라는 것은 검증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과학적이든 뭐든 논리적으로 말로는 다 설명, 관념 안에서는 강자지만 실제 이 심리라는 것도 관념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인류학, 신경과학, 생물학 같은 우리의 신체를 직접 뭐 두뇌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제적으로 요즘에 결합해서 접근해서 우리 신이론들 뭐 하이트나 나바이츠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모든 발달은 맥락이나 환경을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맥락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발달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 발달을 둘러싼 세 가지 뭐 논쟁의 유형이라고 정리해 본다면 인간은 자신의 발달을 주도해가는 능동적 존재냐, 자기가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냐, 아니면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적응해가는 수동적인 존재냐. 이게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되죠. 능동적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거죠. 수동적 존재라는 입장은 이성을 가졌지만 늘 이성을 쉽게 발휘하거나 이성이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가는 수동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측면에서는 우리의 발달이라는 것은 애초에 타고나는 거냐. 타고난 본성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냐. 아니면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길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냐. 이런 측면에서 갈리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양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발전의 양태냐, 아니면 질적으로 구별되면서 불연속적인, 어느 때는 이러다가 어느 때는 그렇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퇴보하기도 하고 연속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보는 입장, 이렇게 갈린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서 대체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발달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행동주의에서는 경험주의적,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경험하고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발달을 설명하고 있고요. 성숙주의와 구성주의는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스스로 만들어내고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 유기체적인 요소의 역할, 그리고 인간 본성과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행동주의, 성숙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살펴볼 행동주의적 패러다임은 우리 스키너나 왓슨 같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살펴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환경적 조건에 의해 조절 가능한 학습, 배운다 이거죠. 배우고 익혀서, 학습이란 말이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개인차에 있어서 인간의 내적 특성 혹은 유기체적 요소가 최소화돼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인간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발달은 연속적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요. 또 연령도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못 배우면 발달되지 못하는 거죠. 배우고 익힐 기회를 못 가지면. 그래서 발달 단계라는 것을 이제 다른 입장에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그냥 이론가들이 자기들이 어떤 통계를 또는 이 경향성을 추적해서 만들어낸 편의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보기 좋게 가꾼 거라는 이제 혹평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숙주의적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죠. 성숙주의. 성숙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프로이트나 로저스나 에릭슨 같은. 그러니까 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이 성장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 발달에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발달은 뭐냐? 불연속적인 단계의 계열성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성숙이라는 건 뭐야? 그 나이 땐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환경이라든지 제대로 또 학습 무시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영향은 미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유사하게 그 나이가 되면 그 정도, 야, 그 나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이에요. 구성주의 역시도 환경에, 특히 구성주의에는 개인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그 환경을 적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상호작용이죠. 일방적인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하지 않죠. 수능이라고 하죠. 그냥 응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건데 만들어지는 거는 구성이 아니죠. 그래서 발달은 상호 역동적인 평형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이만큼이 돼야 됐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발달이 비평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이 비평형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우리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주의적이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요소 간에 상호적인 어떤 장욕이 우리의 발달을 만들어낸다고, 이루어낸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입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바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인지 발달론, 인지주의가 우리 도덕교육론에 있어서는 꽤 오랫동안 콜버그를 중심으로 주류, 피아제 콜버그 이 라인.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구성주의, 인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측면을 좀 봐야 되느냐, 나머지 행동이나 정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함께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외울 게 많아지는 사람들, 통합주의자들, 우리 도덕 발달의 통합론을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 무슨 단서를 달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발달을 하나의 측면에서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덕성 역시도 한쪽 측면에 치우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패러다임 각각이 갈라지게 되는 점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입장이, 지식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서, 행동주의의 경우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관념들이 연합되는 것이다. 관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지식이다. 성숙주의에서는 우리의 애초에 타고난 본성이 드러나는 형식이 지식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역시나 유기체와의 상경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지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행동주의의 특징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다. 기계처럼 환경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정보를 주면 유기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위를 표출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리고 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일정한 유기체의 행동이 예측돼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는 애초에 빈 공백의 백지 상태라는 거죠. 경험으로 거기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인간은 컴퓨터처럼, 그쵸? 정보가 입력돼서 그것에 따라 저장, 재생이 가능한 컴퓨터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는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분석이 가능한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죠. 경험론적인, 경험론과 부합된다는 말이, 그래서 심리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심, 심리학에 있어서는 이 행동주의가 굉장히 전통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라는 것은 인간의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칠판이 우리 외부에 존재하듯이 발달과 함께 인간 사고에서 생성되는 1차적인 인성이, 그쵸, 인상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내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면 안에 그려진다 자꾸. 경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발달이라는 것은 행위,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행위의 양적인 축적이 일어나고 그 축적된 행위의 양이 우리의 발달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자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수동적이고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되고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의 이해 방식이 우리 행동주의적 관점인 거죠. 두 번째는 성숙주의, 나이 먹는 것, 사고의 발달이라는 것은 동식물이 다른 동식물도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쵸? 커지는 것처럼 물리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유사하다, 그것과. 그래서 아동들은 필요가 있는 정보들이 있죠. 지식이나 정보, 이거를 위한 어떤 규칙이나 구조를 타고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에겐 본성으로서 그게 필요한 것들을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종적인 유전 특성이나 성숙의 청사진이 인간 안에는 들어있다 이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아주 모자르거나 넘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정한 패턴과 청사진을 통해서 그려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서 유사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나이에는 그 정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는 경험의 성격은 어떤 본능적인 요구와 환경적 현실의 제한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늘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결정돼요. 얼만큼 할 수 있을까? 무언가는 되고 안 되고를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본능과 환경적 요구에 의해서 성장과 발달로 나아가는 존재. 그러한 제한이 없거나 너무 제한이 강하면 성장과 발달에 제한이 오거나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주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외적인 행동 측면보다 내면적 본성이 어떤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성숙해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성장을 이끈다는 그러한 가정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숙주의적 도덕교육의 성과물은 뭐냐? 선택의 자유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책임감에 의해서 발달이 이끌어지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잘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잘 못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과 성장 촉진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구성주의적 관점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우선은 중심을 둬야 될 건 뭐냐? 인간이 능동적 존재임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의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분법을 인정하지만 그것의 정반합의 변증법, 상호작용을 통해서 종합해 나가는 변증법적 종합의 추구가 바로 이 구성주의적 관점이죠. 인간은 무조건 내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의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구성주의는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바로잡기도 하고 환경을 변경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고 있는 세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화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 이것은 환경 안에서 경험을 통해 개인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늘 뭐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가서
뭐지? 파악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식을 필요한 그거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구성주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단계 개념과 아주 밀접하다. 구성주의는 그래서 인지적 이 도덕 발달론과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후속 단계가 이전 단계보다는 좀 더 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무감, 보편적 의무감에 보다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어쨌든 위계적인 선호,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선호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그 어린아이의 뭐예요? 소리 지르거나 울면서 자기의 의사표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나중에는 이해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 문제는 울 일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포기할 것도 있고 때로는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발달이고 우리가 지식을 키워나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교사는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그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만들어서 이거 빨리 외워, 이거 이해해. 이런 게 아니라요. 아, 너 같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거야? 여기서는 더 좋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 스스로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을 자꾸 주입하거나 교화하는 방식이 있죠. 일방적인 교사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존중하게끔 하는 방식을 피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구성주의 인지발달론의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학생들과 그들의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요.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교사에게 요구하죠.